안녕하세요. 2026년 1월 문학수첩에서 나온 소설 청색광의 조건을 쓴 작가 심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짧고 굵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인 지우가 바다에 몸을 던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고요. 지우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존재인 하진을 잃고 극심한 우울과 상실감에 빠져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지우에게 이제 어느 날 외계 행성 엘고나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엘고나인은 하진이 살아있었을 무렵에 자기가 다녀와 보겠다고 언젠가 꼭 그렇게 약속했던 행성이기도 한데요. 이 소설은 바로 그런 엘고나인에 가게 된 지우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연극을 몇 편 쓰고 올린 이력이 있는데요. 연애하는 이야기라던가 뱀파이어와 하룻밤 만나는 이야기라던가 여자들이 모여서 농구를 하는 이야기라던가 아주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을 썼었는데 그 이야기들의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을 꼽아보자면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여성 화자들이 나와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펼치는 이야기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소설에서도 한 이미지가 강렬하게 제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었는데, 한 여자가 이제 거대한, 도저히 한 개인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어떤 자연 혹은 재난, 거대한 존재와 대치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어떤 이미지가 제 안에 오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와 강하게 동조되었고, 그 여자의 이야기를 기승전결로 풀어내야 한다는 어떤 작은 흥분감에 휩싸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왜 소설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희곡은 이제 무대 위로 올리지 못하면, 그리고 관객이 없으면 정말 무덤처럼 텍스트가 잠들어 있어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러지 말고 제 손을 떠나서 이제 멀리 제가 모르는 어떤 독자분들께도 가닿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설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을 지을 때 참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원래 이제 초고의 가제는 얼음 요괴의 별이라는 가제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 출판사 대표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버렸고요. 그리고 작품에 발광 와편 모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흔히 야광충이라고 부르는 생물인데, 이 와편모충이 제대로 발광을 하려면 광주기라는 것을 잘 지켜야 돼요. 이제 광주기라는 게 어둠을 받는 시간, 빛을 받는 시간을 뜻하는데, 이 시간이 모두 잘 지켜져야 발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청색광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 지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라면 엘고나인에 갈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이제 엘고나인에 지원한 이 4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소설 속에 그 사람들이 더는 이제 잃을 것도 없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제 쉽게 프로젝트에 지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결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명의 인물들은 싸움에 참전하는 전사들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우를 생각하면 항상 묘한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진이 죽었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제 죽었다는 사실이 명백한데, 그리고 사실은 지우도 마음 한켠으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고나인이라는 행성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믿는, 어쩌면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그 이상한 믿음 같은 것이, 그게 뭘까 저는 아직도 종종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이상한 기적을 바라고 믿는 쪽으로 믿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실패할 걸 알면서도 가는 거, 그게 때로는 이야기의 전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세나이트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뿔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새하얀 얼음뿐인 행성에서 이제 배경과 주체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새하얗고 투명한 존재를 계속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이고 정확한 레퍼런스를 두고 이제 고세나이트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무의식에 새겨져 있는 지브리 작품들에 나오는 어떤 대자연의 수호신들이라거나 그런 거에 영향을 아마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행성 이름인 엘고나인은 실제로 이제 외계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는 오글 2016 어쩌고저쩌고 그 이름이 있는데, 이제 그 앞 글자에 오글의 에너그램인데요. 오글을 거꾸로 뒤집어서 읽으면 엘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엘고나인의 이름은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 구상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쓰는 도중에, 그리고 다 쓰고 난 지금에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오래 하는데, 외관만 보면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와도 닮은 구석이 없는 고세나이트이지만, 이제 인간과 닮은 구석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고통을 회피하려는 습성도 있지만, 그 고통의 근원지를 찾아내서 달려들려고 하는 습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습성을 동시에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 그게 좀 때로는 안쓰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둘 중 하나만 했다면 덜 아팠을까 싶기도 하고, 분명히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맹렬한 빛 속에 있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애매한 빛보다는 차라리 완전한 어둠이 안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167쪽에 썼던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자면, 고세나이트가 과연 숨을 쉬기 위해 지상에 나오는 것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녀석에게는 어둠 속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와 빛 속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모두 있다는 것이었다. 라고 썼던 부분이 있네요. 저는 두 가지 장면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꼽았던 장면을 잠시 읽어드리면, 넌 누구니? 나는 녀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던 모든 틀을 버리고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흔들거리는 연산호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내 심장 소리가 그것들이 자아내는 박자와 불협화음을 이루지 않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잠시 후 닫혀있던 연산호들의 손가락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꼽아봤는데요. 누군가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꼽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꼽은 장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을 갖고 왔는데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하루였고 바로 골아 떨어질 법도 한데 한참을 설쳤던 것 같다. 그 순간이 믿기지 않아서였다. 태양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암기일 때 느닷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란히 눕고 서로 잘 자라고 인사하고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게 나한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눈을 뜨니 먼저 잠에서 깬 하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눈이 멀 것만 같아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당겨 덮으니 하진이 다시 이불을 빼앗아 끌어당겼다. 자기는 이 빛 때문에 여길 선택한 거라고 했다. 하진의 말이 옳았다. 환하고 따뜻한 빛 속에 전신을 담그고 있는 감각은 행복을 불러일으켰다. 행복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이 기분이 앞으로 내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행복에 근접한 값이 될 거라고 라는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광죽이라는 게 앞서 말했듯이 빛을 받는 시간과 어둠 속에 있는 시간의 주기를 뜻하는데요. 낭독한 부분은 바로 하진과 지우가 명기와 암기, 즉 낮과 밤을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얘기하는 대목인데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라서 낭독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책이 나온 이후에 아는 사람들한테 감상을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아는 사람이 쓴 거라서가 아니라 진짜 재밌다라는 그 말이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영영 되찾지 못할 것을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전하지 못한 채 영영 떠나보내신 분들, 자기 안에 그리움이나 슬픔과 대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좋은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좋은 이야기꾼이란 게 뭘까? 라면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좋은 이야기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읽으신 분들이 다 좋은 느낌을 가졌으면 그건 다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좋은 이야기란 뭘까 정의를 내려보자면, 첫째는 이제 재미가 있는 이야기, 둘째가 감동적인 이야기.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저한테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의 본질은 재미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재미가 없는데 이제 듣는 사람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설교나 강의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야, 이리 와봐,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줄게, 들어볼래? 하고 이제 이런 초대하는 맛이 있는 게 이야기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개인적인 욕심을 추가하자면 감동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감동이라는 말이 이제 사전적 의미로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1cm라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읽기 전과 후에 읽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에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되고 싶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